기름이 골치 아파. 2025년 3월 5일 오후 미국 국방부 브리핑룸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이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드론 공격 능력도 83% 줄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하루 폭락하던 주요 지수들이 낙폭을 줄였고 일부는 반등 마감했습니다. 드디어 최악은 지났다. 이 전쟁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하루가 지난 3월 6일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가는 다시 올랐고 해운 운임은 2025년 1월 이후 76%나 폭등한 채 내려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배 한 척을 하루 빌리는데 2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이 넘는 돈이 단 하루 임대료로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충격은 뉴스 속 숫자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꽂혀있는 도시가스 고지서로 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지난달보다 훌쩍 오른 가격표를 보는 순간으로 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했더니 금리 인하 아직 어렵습니다 라는 말로 옵니다. 도대체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왜 여러분의 고지서와 연금 통장에 손을 뻗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서울 한복판에서 이미 그 손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던 그 숨겨진 고리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2025년 3월 5일 그날은 참 묘한 하루였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전쟁 공포로 출렁이던 시장이 오후 들어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발표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이 90% 가까이 무력화됐다. 드론 공격 능력도 83%가 줄었다.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제 유가는 상당히 안정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폭등하던 원유 가격의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곤두박질 치던 주요 지수들도 낙폭을 되돌렸습니다. 귀금속 시장도 진정되는 기색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의 증권사 객장에서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냉정한 시장 참여자들은 뼈저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전날의 반등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유가 폭등세가 잠깐 주춤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실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물류의 흐름을 단 하루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란은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흔들고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를 간헐적으로 자극하면서 전쟁의 판을 실시간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총소리가 멈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바다 위의 기름값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파장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그 구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인데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약 5분의 1이 매일 지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이 길목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해협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장을 돌리고 난방을 책임지는 에너지의 대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흐르듯 중동의 기름이 이 해협을 타고 한국으로 흘러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동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정면 대결 대신 선택한 무기는 바로 이 바닷길을 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선박들은 이 해협을 지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시작했고 우회 항로를 택하는 배들이 늘어나면서 운임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임 상승은 고스란히 수입 물가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모두 밖에서 사와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그 충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길이 막히면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결국 여러분이 매달 받아드는 고지서에 그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3만 킬로미터 밖에서 터진 전쟁인데 왜 우리 집 난방비가 올라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실제 경제에 얼마나 깊은 구멍을 뚫고 있는지 해운 운임 시장이 보내는 경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이후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대형 유조선의 1일 운임 지수가 무려 76%나 폭등했습니다. 76%입니다. 여러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배 한 척을 딱 하루 빌리는데 드는 돈이 22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단 하루 임대료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기름을 사야 하는 정유회사가 냅니다. 그 비용은 정유 마진에 얹어집니다. 그 마진은 주유소 기름값에 얹어집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 운송비가 오릅니다. 트럭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의 모든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운임이 오른다는 건 결국 여러분의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직접 수입하는 발전소와 가스 공급사도 이 운임 상승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천연가스를 싣고 오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도 같은 항로를 씁니다. 운반 비용이 오르면 도시가스 공급 원가가 오릅니다. 그 원가 상승분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요금으로 전가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76% 폭등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물 시장, 즉 오늘 당장 배를 빌리는 시장은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운임을 미리 사고 파는 파생시장, 선도 운임 계약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래 운임 스프레드가 톤당 겨우 12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에 중동 바다에서 비슷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이 수치가 16달러를 넘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파생 시장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갑자기 항공편이 마구 취소되면서 지금 당장 비행기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몇 배를 줘도 표를 못 구하는 난리가 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음 달, 2달 뒤 비행기 예약 가격은 여전히 평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이 난리가 이번 주 안에 다 끝날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생 시장이 딱 이 상태입니다. 이 전쟁이 곧 마무리될 거라는 낙관론이 미래 가격에 깔려 있는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만약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 전쟁이 한두 달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낮게 깔려있는 미래 운임 가격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리프라이싱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이 현물 시장에 더해지면 운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파생 시장의 폭발은 단순히 운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임이 폭발하면 전 세계 물가가 다시 불을 붙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자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고리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금융시장은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산 가격에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신호가 또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 지수의 옵션 시장에서 1년짜리 보험료와 3개월짜리 보험료의 차이가 관측 역사상 하위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긴 기간을 보장해주는 1년짜리 보험이 3개월짜리 보험보다 당연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서가 역전됐습니다. 당장 눈앞에 석 달이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기 보험료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지금 당장의 위기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가장 맹정한 신호입니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이자는 여전히 높지만 대출이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회복이 지연됩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마릅니다. 그리고 은퇴 자산의 실질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반도 방어망에 직접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중순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마트 폭탄이라고 불리는 정밀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가
미국 본토 공군기지로 은밀하게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빠르게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부대 훈련을 위한 일상적인 자산 이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무기 재고는 한없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외교가의 차가운 시각은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전쟁의 양상을 보면 그 이유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전투기끼리 하늘에서 맞붙는 싸움이 아닙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매일 수백 발씩 끊임없이 쏘아 올리며 상대방의 방어망을 지치게 만드는 소모전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막으려면 요격 미사일과 정밀 탄약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공장에서 하루아침에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다 떨어져 간다며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동까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 전 세계 군수품이 동시에 바닥을 드러내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한 무기 이동이 아닙니다. 중동 소모전이 길어지면 한반도를 지키는 방어 자산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에는 패트리엇 방공포대 8개와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는 핵심 방어망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길어지고 전 세계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미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동맹국의 무기 창고를 열어 가장 급한 전쟁터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동시다발로 났는데 소방서 창고의 소화기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가장 불이 크게 타오르는 곳에 남은 소화기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불이 작아 보이는 곳의 소화기는 잠시 빌려다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 방어 공백이 생기면 북한은 그 틈을 읽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 자본이 가장 먼저 한국에서 발을 뺍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한 번 더 뜹니다. 이미 해운 운임 폭등으로 오르고 있는 수입 물가 위에 환율 악재까지 얹히는 겁니다. 에너지 비용이 이중으로 오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한 호텔 회의실에서 이란 대사가 언론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선제 공격은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무고한 민간인 피해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침략을 멈추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강한 역할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정반대의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무력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뼈아픈 말을 덧붙였습니다. 과거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국제사회가 단호히 막지 않아서 지금 한반도가 어떤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느냐고. 한국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딜레마입니다. 한국은 공장을 돌리고 난방을 켜기 위해 중동 산유국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이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상황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이 석 달만 더 길어지면 한국의 에너지 비용 상승, 수입물가 재점화, 금리 인하 지연, 원화 약세, 그리고 연금과 은퇴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이 연쇄적으로 작동합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지서와 통장 잔액이 그 전쟁 비용을 고스란히 나눠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연쇄 반응이 어떻게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지 그 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유조선들이 우회 항로로 몰립니다. 항로가 길어지면 운항 시간이 늘어나고 연료비가 오릅니다. 그 비용이 운임에 얹힙니다. 이미 2025년 1월 이후 76% 폭등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운임 상승은 원유 수입 원가를 올립니다. 원유 원가가 오르면 정유 가격이 오릅니다. 정유 가격이 오르면 견유, 휘발유, 등유, 항공유가 모두 오릅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과 기차와 배의 운송 원가가 오릅니다. 이것이 모든 수입 물가, 나아가 국내 물가 전반의 상승으로 번집니다. 세 번째, 도미노.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뒤로 밀립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지연됩니다. 네 번째, 도미노.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원화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한 번 더 뜁니다. 이중의 물가 압박입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은퇴 세대의 실질 구매력이 조용히 줄어듭니다. 받는 연금 액수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미노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 분의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2세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35년간 공직에 몸담다 2년 전 퇴직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생활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노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박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고지서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가벼운데 계산대에서 나오는 숫자는 오히려 더 큽니다. 통신비, 관리비, 의료비, 어느 것 하나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 실수령액은 그대로입니다. 박 씨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껴 쓰고 있는데 왜 매달 조금씩 부족한 느낌이 나지? 수입이 줄었나? 아닙니다.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그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은퇴 세대를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총소리도 없고 뉴스 속보도 없습니다. 그냥 고지서 숫자가 조금씩 올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며 에너지 가격을 흔드는 지정학적 충격이 있습니다. 박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점검하고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점검하십시오. 난방비와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오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용량을 줄이거나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울러 가정 내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고지서를 바꿉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가 상승기에 실질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 구성 원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전문 재무상담사나 은행의 자산관리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정 지출 구조를 지금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에너지 가격과 수입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통신 요금제, 구독 서비스, 보험 중복가입 여부.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조에서는 고정 지출 하나하나가 쌓여 가계를 압박합니다. 목욕적으로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지금 나가는 돈부터 점검하는 것이
은퇴 세대에게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세 가지 고리입니다. 첫째, 중동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에너지 대동맥을 위협하며 해운 운임을 폭등시키고 그 충격이 수입 물가를 통해 우리 일상으로 전달됩니다. 2025년 1월 이후 운임이 이미 76% 폭등했습니다. 둘째,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자산 시장은 얼어붙고 연금의 실제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지금 옵션 시장은 관측 역사상 하위 1%의 극단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주한미군 방어자산의 중동 차출 가능성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이것이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이중 충격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전쟁은 뉴스로만 옵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고지서로 오고 있고 장바구니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느냐 마느냐, 고정 지출을 지금 점검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자산 구성을 들여다보느냐, 그냥 두느냐,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1년, 2년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